오늘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의 사연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인물들과 환경은 지극히 저하고만 연결된 실제 상황들이지만 이미 20-30년 전의 일들인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들이 시대와 시대를 오가다 보니 몰입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지난 사연들을 들으신 귀족분들이라면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은 시종일관 당원과 신분이라는 환경에서 짓밟힌 피해자이고 산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들의 사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6.25 전쟁 당시 9살이셨던 저희 아버지는 눈앞에서 부모 형제들이 모두 북한군에게 살당하는 모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반동분자는 시종자를 말려야 한다며 쏘아대는 그곳에서 모두 막내를 살리기 위해 몸들을 덮으셨고 기절했던 아버지를 다시 죽이지 못하고 가버렸죠. 당시 생사가 오가는 참혹한 전쟁 마당에서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이것이 저에게는 저희 일생에서 가장 큰 의문이고 수수께끼였어요. 북한 보위부 문건에는 국군의 위협에 못 이겨 할아버지가 길 안내를 했고 그래서 북한군에게 피해가 갔다. 그래서 온 가족을 멸살시켰다. 합당한 근거이고 당시 있을 수 있는 상황 같지만 저는 항상 의문을 품고 살았거든요. 뭐 때문에 쟤는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가족들까지 모두 죽일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석들은 한국 편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전쟁이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반동 자식이라고 덜 봐주지 않아서 아버지는 다리 밑에서 쪽잠을 자며 방랑해야 했습니다. 후에 먼 사촌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받아주셨는데 그렇게 친척집에 모심을 살다시피 하며 전쟁이 끝났고 서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두셨어요. 일찍 생업에 나서게 되었는데 어디서나 가족 환경이 꼬리를 물고 다녔고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무거우셨던 아버지는 어느 날 억울하게 모함에 걸려 결국 탄광으로 쫓겨오게 됩니다. 탄광에서 그곳에 살고 있던 셋째 큰어머니 소개로 어머니를 알게 되셨고 그렇게 그들이 인연이 시작되거든요. 사실 외갓집은 저희 어머니를 빼고 외할아버지, 할머니, 큰어머니들 그리고 막내 삼촌까지 모두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를 사위로 인정할 수가 없었죠. 후에 제가 초리 돌아 외갓집에 가면 아버지는 늘 꾸온 보리자루 같은 따돌림을 받으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몰랐지만 점점 자라면서 심상치 않았던 저희 가족 환경에 대해서 위구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환경이 그렇다 보니 매번 작성해야 하는 아버지 당원 체크란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아빠가 왜 당원이 아니지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에서 미끄러지고 탄광에 배치된 후 저는 3,000명 관련석을 가진 회관에서 노래도 하고 강의도 했었는데 이때가 저희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때 우연한 기회에 장교들을 육성하는 교관을 알게 되었고 마음이 통했죠. 북에는 군 장교와 결혼을 하려면 성분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발전을 할 수가 있어서 여자집 가정 환경을 보는 기준 문턱이 매우 높거든요.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그러나 서로 사랑했었던 우리였지만 저희 가정사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당시 스트레스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햇볕 정책, 광폭 정책이라고 하면서 지난날 각오가 나쁜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당에 충실하면 다 포옹해주고 용서해준다고 대대적으로 선동하던 시기였어요. 아버지 가정사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저번 고문 만두 사연에 잠깐 비추었던 그 경찰서장이 기억나시겠지만 저희 뒷집에 이사 왔었다고 하였죠. 저나 아버지도 기대고 싶은 방패막 같은 것이 필요했나 봐요. 그 안전부장네 집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아빠가 그 집에서 필요한 호들의 일을 더 맡아 하셨고 심지어 그 집 돼지우리 정리도 다 해주셨거든요. 저도 저녁마다 그 집에서 TV를 보는 재미에 경찰서장 아내가 시키는 집안일도 다 해주고 참 그때 당시에는 심리적으로 이런 경향이 강했어요. 너희들 봐, 우리는 경찰서장네 집과 가까이 지낸다. 부럽지? 이런 마인드였죠. 이런 우리들을 항상 달갑게 여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질투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 백가부였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우리 집을 감시하고 부모님들의 말을 엿듣는 행위를 제가 목격해 왔기에 경계하는 여자였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은 그 사람 성향이 그런 거겠지. 미운 사람 또간게 도출했다고 하시면서 더 살뜰하게 대해주셨죠. 어느 날 제가 TV를 보러 갔는데 경찰서장 아내의 말이 엄청 쌀쌀맞고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당황해하는데 하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말이 튀어나길래 제가 왜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우리가 이사를 많이 다니거든?
항상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버이브 문건을 통해 알아보거든. 그런데 너희 아버지 성분이 아주 나쁘더구나. 우리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다시는 오지마. 하늘처럼 섬기던 경찰서장 아내에게서 직접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이사함을 숨겼어요. 아버지에게 그 집에 다시 가지 말자고 부탁했고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 후에 동생이 군복무에 가게 되었고 이미 사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생은 버이브 문건에 적혀있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울며 절규하던 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주저하는 생산준대에 자원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당에 충실하면 가족의 허물이 지워질 줄 알았죠. 한 교대에 7, 8명 중에 버저공으로 여자 1명씩 있는데 여자라고 혜택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남자들과 똑같이 제 키가 3배나 넘는 나무를 끼고 어서릴과 같은 경사구를 오르내려야 했으며 그리고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남자들의 언어였죠. 일이 험한 것만큼 사람들이 입담도 험하고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심리적으로 제가 기대고 싶은 기둥이 필요했었는지 함께 일하던 전 남편 똘비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사랑이 결혼 문제로 이어질 쯤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에게서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큰일을 겪을 때마다 요리조리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 일을 겪은 후 항상 혼자 다닐 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보다 앞에서 오는 사람을 더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하는 곳은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버스가 자주 고장나거나 하면 20리길을 걸어서 다녀야 했죠. 어느 날 방구무라 11시쯤에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가는데 버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잠시 기다리다가 지쳤죠. 홀로 가자. 천천히 가려면 사람들이 따라오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밤길을 나섰죠. 그날 제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때에는 겁이 없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산여배 난 어설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서 한 남자가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라 옆으로 비켜섰고 그 남자는 저희 옆을 아무런 행동 없이 스쳐 지났죠. 돌아보니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아서 안도의 숨을 쉬며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저를 콱 덮치는 거예요. 너무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소리칠 사이도 없었고 그 남자는 한 손으로 저희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저희 허리를 잡고 질질 끓으면서 길 옆에서 벗어나 밭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행이랄까 양옆에는 옥수수 밭이었는데 이미 가을이 끝난 터라 옥수수 구려토기만 남아있는 상태였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쳐야 하는데 입과 코를 세게 막고 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고 그 와중에도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 나에게 벌어지느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어설길에서 150m 지점에 빈 옥수수 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를 엎드려 놓았고 얼굴은 들지 못하게 꾹 누르고 있고 얼굴은 들 수 없지만 다행히 제가 숨을 수 있었고 말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 가방 안에 먹을 것이 있거든요. 다 가져가도 돼요. 손목시계가 필요하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어요. 쉴 새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 남자는 이상하게 저를 누르기만 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고민하나 생각이 들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시간상으로 한 20분이 경과했을까? 이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가 되었는데 하면서 얼굴을 간신히 들어 길 쪽을 봤는데 멀리서 몇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라고 생각하고 젖먹던 힘을 내서 그 남자를 밀치며 사람 살려를 외쳤고 그 남자가 후다닥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가 구원됐죠. 겨우 출근해서 탈의실에 들어가 보니 두 다리가 모두 찢어졌고 피가 흘려서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쳤지만 일단 출근을 해야 하니까 들어갔는데 그날이 똘비와 같은 근무였거든요. 밖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술 괜찮은 거지? 당하지 않은 거야?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남자가 뭘 고민하고 주저하는 같이 보였다. 사실을 말하는데 도무지 믿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리고 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너를 아는 놈이다. 짐작되는 게 없냐? 둥둥 쉴 새 없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일 산부인과 가자. 가족 검사하면 인정해 줄 거지? 하며 애원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덜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이 소식은 온 탄강에 퍼졌고 각종 구설수에 올랐어요. 저에게는 정말 최악의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스트레스를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풀었어요. 병사가 아찔하게 가파라운 것에 발을 겨우 디디고 속탄이 매장된 곳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재우고 불을 붙이고 심지가 타들어가는 짧은 시간에 재빨리 안전 구간으로 내려와야 하거든요. 화약내, 탄먼지, 좌우간 환경에서 대충 코와 입을 가리고 일하고 나면 입에서 시커먼 가래가 나오고 얼굴을 까매서 세탁비누와 수세미로 빡빡 밀어야 지워지고 눈 뒤에는 항상 다크소크를 달고 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힘든 줄을 몰랐어요. 나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 가문의 흔적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의 이름이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들이 사랑이 무르고 결혼 문제로 이어지자 형 되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이글은 절대 못한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미 동아줄 사연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집이 송분이 걸리는 집이거든요. 6.25 전쟁 당시 시아버지가 전쟁 포로가 되셨고 이 때문에 새아들이 군대에도 못 가고 당원도 못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 환경에서 저와 결혼하면 동생의 앞날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시아버지 주장으로 결혼을 했고 임신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시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어요.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셨던 분이셨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시아버지 입간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거인의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내가 임신인데 괜찮나? 누가 말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도 제가 임신 중이라는 생각들은 모두 하지 않는 겁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저녁에 집 정리를 하던 중 밖에 물을 버리려고 나갔는데 대문으로 시아버지가 거꾸로 서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입간할 때 하얀 백포에 쌓여 있었던 모양으로 얼굴을 내놓고 대문 안으로 거꾸로 서서 들어오는 걸 보았던 겁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귀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소리를 지으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아마도 정 떼느라 그러겠지 하며 다른 말씀을 안 하셨고 그 후에 저희 아버지가 이상한 꿈을 꾸셨어요. 우리가 살게 될 새집이 한창 완공되는 중인데 아직 창문도 달지 않은 집 창문독에 소 한 마리가 앞발을 올려놓고 방 안을 들여다보더라는 거죠. 이상하구나. 꿈에서는 소가 조상이라 했는데 그 집터에 무슨 문제가 있나? 말끝을 후리시는 겁니다. 이미 지난 사연들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집터 같은 점에 전혀 신경을 쓰질 않죠. 모두 국가의 땅이고 집이니까. 그리고 개인의 선택권은 제로, 풍수 같은 것도 역시 제로입니다. 세 집이 살고 있는데 옆집 남자들 모두 사고로 죽었고 떨비는 동아줄 사연 내용처럼 한쪽 다리를 잃는 장애인이 되어버려죠.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연령대를 보면 19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가장 불행한 분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이때 시기를 불행했다고 묘사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군 식량난을 겪으면서 그 환경을 안고 태어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3년도에 저에게 초다들이 태어났지만 무슨 이유인지 태어나서 아이가 울지를 못했고 호흡이 가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했어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 하고 부모님들이 한의사를 찾아갔는데 침을 맞아야 하는 자리가 까닥 잘못하면 말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걸 포기하든가 아니면 봉오리가 되어도 살리겠느냐. 부모님들은 후자를 택했죠. 2년 만에 다시 임신이 되었는데 그때가 굶기를 밥 먹듯 할 때였어요. 시집은 밥술을 먹고 살았거든요. 떨비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아들 포함 데려다 밥을 먹이고 저는 집에서 홀로 맹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기운이 없어 누워만 있었고 잠만 잤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일어나야 하는데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운이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임신 8개월 정도 되었으니까 일어서려고 애를 쓰다가 하는 수 없이 기어서 나왔고 기어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집에 저녁구는 아내가 한 주일 동안 문밖 출입을 하지 않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왔다가 제 멀거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집에서 멀건 칼국수 한 그릇을 가져오더라고요. 꼬박 일주일하고 두 끼 만에 먹는 음식인데 그것도 나달이라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27살이었으니까 젊었다는 느낌인 거죠.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고 부모님들도 굶고 계셨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멀거를 보며 이 오리 성고사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것이 가족인데 와야지 하늘도 무심하구나 하며 목 놓아 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96년도 여름에 딸은 출산을 했는데 집에 한 알이 나날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비닐봉지를 찾으시더니 셋째 큰어머니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심술이 더럽고 개벽하기로 소문난 여자라 어머니도 많이 꼬리는 분이셨거든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가 만류하였지만 출산을 한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남자로서의 체면을 마다하고 동양을 가시는 겁니다. 1시간 뒤 아버지 손에 중국쌀 한강통이 들려있었고 아버지 눈이 부어있더라고요. 얼마나 우셨는지. 후회한 일이지만 그렇게 욕을 하시더랍니다. 쌀 한 줌을 얻겠다고 그 험한 욕을 다 먹고 나오시면서 엄청 우셨다고. 밥을 지우니 딱 2그릇이 나왔는데 밥을 보자 먹겠다고 우는 아들을 어머니가 업고 나가시며 어서 먹어. 우리 걱정 말고. 그래야 젖이 나오지. 저는 옹옹 울면서 먹었습니다. 눈물은 내려가도 밥술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 친정집으로 도피를 할 때 걷지 못하는 5살 아들을 업고 딸은 안고 가곤 했죠. 절대로 제 곁에서 떨어놓지 못했던 아들을 전 남편에게 맡기고 돌을 벌 생각으로 먼저 바다에 떠나셨던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 함께 도착한 그것은 저는 두 눈을 웃심했습니다. 이게 뭐냐 펼쳐진 이 상황들은 바다가 한눈에 바라보이고 작물도 풀도 잘 자라지 못하는 작은 주차장만한 공간에 새까맣게 비늘 지붕을 한 집들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사방 2m 되는 호주란 비늘을 땅에 끈으로 고정시킨 구 밑에서 모리 이를 잡는 사람들 혹은 솥동으로 불을 지펴 밀가루 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제가 무사히 도착했다고 반가워하시며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한 숟가락으로 멀건 죽을 쏘주시는데 솥동 위에 올려놓은 쟁개비가 그렇게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이 귀하죠. 딸아이 기저귀를 바닷물에 빨아 말리면 소금기 때문에 꽉가닥에 굳어져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비늘집에서 출산하는 사람도 있고 견디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으로 간섭이 없는 자유를 만끽하는 감정들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자유는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것이 북한이죠. 하알에 귀찰 때 만장을 단 사람들이 몰려와 비늘집에 물을 지르고 무너뜨립니다. 이 고지 같은 것들 너희 집으로 돌아가. 여기서 나라 망신 다 시키지 말고. 아주 난장판이 벌어졌죠. 순간에 안식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항의하면 끌고 가기도 합니다. 어느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외정 때 일본 놈들이 하던 짓이랑 다를 바가 없구만. 그 사람들이 압박을 피해 우리는 사람들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리를 잡아야 했어요. 배수로. 이미 우리는 고향이 없어졌고 집도 없어졌으니까요. 긴 배수로에 길게 누워 잠을 자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또 우리를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서여름이 다가오자 바다가 봉쇄가 됐고 하루고루 하루를 살던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견디지 못하셨는데 그때의 상황들은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자 저와 어머니가 울고 있는데 멀지 않은 땅굴에서 사시던 나이가 드신 분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시던 그분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로 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땅굴을 파고 언돌도 넣고 비늘을 씌워서 그나마 집이라는 느낌을 주는 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서 배수로에서 살고 있었던 상태였으니까 저기 위에 계시던 덜순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술 한 모금 떠놓게 뭐라도 저으니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차례차례 돌면서 밀가루 한 숟갈 한 숟갈 합친 것으로 술 한 병 그리고 밥 한 그릇을 넣고 제를 지냈고 그분들이 도움으로 바다가 바라보는 곳에 묻히셨습니다. 밥은 두 분이 드세요 하고는 내려가더라고요. 그냥 먹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덜도 안 된 딸의 호리를 끈으로 매서 배수로에 묶어두고 어머니와 바다로 나갔어요. 정말 이상하게도 저와 어머니가 바닷물이 들어올 때까지 잡고 잡아도 입에 풀칠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그리고 딸아이 기저귀를 바닷물에 계속 빨아서 채우다 보니 소금기 때문에 욕창이 생겨 오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굶으니까 모유를 할 수 없어서 4개월 되어서부터 풀죽을 먹었거든요. 그래도 살겠다고 그 풀죽을 얼마나 잘 먹던지 식칼도 없어서 손으로 대충 찢은 바닷풀에 밀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순죽을 누워서 잘 받아먹던 아이였습니다. 바다에 나갔다 들어오면 울고 울다 지친 아이는 꿀에 묶여 더 나오지 못하고 배수로 밖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숨 쉬는 시체였고 영혼이 없는 삶을 가진 무의미한 존재들이었으니까요. 바다에 나가면 더는 되지 못하지만 그나마 골뱅이 같은 거라도 잡아서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을 텐데 그냥 굶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생일날이 다가왔고 또 환갑날인데 자식으로 태어나서 밥 한 그릇 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길바닥에는 질경이 풀이라도 오들가에서 나갔는데 한두 뿌리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앉아서 울고 있는데 뒤에서 아주머니 왜 오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뒤에 돌아보니 서위 견장을 단 장교군이 저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군 외화벌이 목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한 개 서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부대에 텃밭도 있었거든요. 그 서위가 묻는 말에 저는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생일이고 한갑날인데 며칠 동안 굶었고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없어서 그럽니다. 저의 말을 듣던 서위는 저에게 따라오세요 하고는 옥수수 밭 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분대장 하고 차주니까 다락을 지어놓고 더둑을 지키던 곳에서 대답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 옥수수 한 마디만 따줘. 알겠습니다. 얼마 후 군 분대장이 손에 옥수수 10개가 들려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몇 번이고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 배수로로 돌아왔죠. 한 달 만에 생긴 옥수수인데 먹을 방법이 난감했어요. 이삭채로 받은 데다가 먹어야 하는데 가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별 수 없이 바닷물에 깨끗이 씻은 덜에 옥수수를 넣고 지니겼어요. 이런 원시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겨우 옥수수 형체를 벗어난 그것을 가지고 죽을 수 없고 그렇게 어머니 환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풀죽도 누울 차례지는 것이 아니라서 이틀, 3일에 한 끼 정도 먹게 되니까 어린 딸아이는 눈에 띄게 야유어 같고 어머니도 사람을 잘 구분을 못하시는 거예요. 무능한 딸, 자격 없는 엄마로의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갖고 분명히 숨은 쉬고 있는데 가끔 숨이 가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 발자국 밑에 깊은 바닷물이 출렁거리는데 저는 그 위에 서서 바닷물을 내려봤습니다.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바닷물만 보고 있는데 기운이 없어서 울지도 못하던 딸애가 갑자기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엄마의 심상치 않은 감정을 느꼈는지 다급하게 우는 겁니다. 배수로 안이 비좁잖아요. 그리고 요를 받으니까 너무 더워서 투록 족지함이 엎어져 있는 듯한 그곳이 들어갔어요. 사방을 덜러마가 대충 집 모양이 완성이 되었죠. 11월이 되자 더우는 바다로 저기잡이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새방으로 옮겼지만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를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전 남편 빚은 아마도 시집에 가서 받겠지 하는 생각은 했었지만 중요하게는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우리 집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서 저희들에게는 너무 마음 편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밥 먹고 못 입고 집도 없는 생활이었지만 주저없이 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지만요. 바다는 물도 좁지만 나무도 없어요. 모든 곳이 얼어버린 상황에서 불을 피우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어머니와 이제 겨우 15개월 된 딸 그리고 저는 온몸에 비닐과 마대로 꽁꽁 감싸고 잠을 잡니다.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쇠는 열과 추위에 약하죠. 우리가 있는 곳이 철판알이라 그렇게 추운 거예요. 누가 버린지 모를 다 깨진 담요 한 장은 딸아이를 감싸고 그 위에 비닐로 다시 감쌉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으니까요. 낮에도 밤에도 누워있어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고 우리는 겨울옷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를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땅굴 한 발자국만 디디면 바닷물이 출렁이는 그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크기는 성인 2명이 꽉 차는 정도이고 언덜도 있고요. 2평방도 안 되니까 혼 비닐 조각들과 꿰진 마대를 이어붙여서 지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온기가 있고 언덜이라 쪼그라들었던 몸이 퍼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어느 날 바닥이 슬게 떠내려온 나무 조각을 주우러 나가셨던 어머니가 한 군인과 함께 들어서는 거예요. 부대 외화벌을 담당한 한 개 서대가 있다고 했죠. 누가 왔나 봐라. 어머니 뒤에 서서 오색한 웃음을 짓는 견장에 노란 줄 2개를 얼려놓고 있는 키 작은 군인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구? 아, 우리 옆 동네 살던 그 덕구잖아.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그 애였어요. 이마가 너무 튀어나와서 동네에서 모두 덕구라고 불렀던 그 애 아버지도 우리 아빠와 한 공장에 다니고 나의 고등학교 윗선배였고 제가 다니던 같은 갱에서 일했으며 저를 쫓아다니던 그 아이. 제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하면서 저의 뒤에서 뱅뱅 맴돌곤 했었거든요. 아, 짜증이 나는데 뒤를 밟아도 안전거리 밖에서만 그러니까 뭐 꼬투리 잡을 건더기도 없고 전전긍긍하던 어느 날 이분이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새벽이 되거든요. 호수에서 내려 집에까지 한 20분 걸리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긴장된 상태로 집에 도착했고 안도히 숨을 쉬며 부엌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무심결에 쳐다보았는데 그 덕구가 창문으로 얼굴을 붙이고 서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깍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놀라니까 아버지가 뛰쳐나가셨는데 벌써 도망가 버린 거예요.
후에 아버지가 찾아가서 말해줘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었고 얼마 후에 군대에 나왔다는 겁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일을 하다가 군입대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애를 만난 거죠. 와, 세상이 너무 좁구나. 비록 가정 환경은 그랬어도 자존심만은 결코 버리지 못했던 나였는데 땅굴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도 아니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군복무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어깨 위에 2줄밖에 없네? 근데 이 꼬질꼬질한 군복 차림을 좀 보소. 제 코가 속자인 줄도 모르고 구이 차림새를 숙hin하면서 구이 상태를 파악했죠. 군복무 전 기간 총 한 알도 쏴보지 못하고 부대의 던을 위해서 바다에서 조개를 잡고 농사를 짓는 그런 부업을 책임진 곳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세가 눈인사를 주고받았고 그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저를 피하고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아주 가끔 식당 당번날 밥 한 그릇 몰래 훔쳐가지고 내려와서 땅굴 문 앞에 놓고 사라지곤 했어요. 그러면 손잠을 깬 상태로 밥 한 그릇을 3명서 만나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새삼스럽게 그때 저를 스토킹 했을 적에도 그가 혹시 나의 뒤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도 가끔 내려와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한국편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등에 업혀 가진 고생을 다했었던 20개월 된 딸이 숨졌을 때도 어머니와 함께 그 덕구가 묻어주었거든요. 당시에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가장 어렵고 힘든 하루 한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머물러주는 그 덕구가 너무 고마웠죠. 20세기가 밝아서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 세기인데 다시 과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로. 지난 무당 사연에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양아버지가 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부대에 취직하게 되었죠. 제가 취직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손장의 딸이었던 언니처럼 따르던 그분이 들어가지 말라고 자꾸 막는 거예요. 벌수나 일자리가 생기는 건 좋은 일인데 군부대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 말 들어. 오이가 없었죠. 서로 들어가지 못해 안달하는 것인데 왜? 질투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신경을 쓰지 않고 바로 취직해버렸습니다. 연대 안에 각종 호들의 일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식모 포함 수십 명 정도 있었는데 우리들의 인사 취급은 보위부에서 하거든요. 첫 입사하는 날 보위부 지도원이 저를 연대 지휘관들에게 소개시키면서 문득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위부장 동지 잘 부탁합니다. 그때 보위부 지도원의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가 웃어 넘겼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록 염장에 현미밥을 해드려도 고생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고 그들이 매번 식모 누님, 식모 언니라고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하고 만시름을 잇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음 날 식사 준비를 마치고 양아버지 집으로 퇴근했어요. 부모님들이 이미 잠자리에 두시고 양아버지에게 막내딸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과 잠자리에 누웠는데 밖에서 식모 누님 하고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문을 열어보니 보위부 연락병이 서 있는 겁니다. 연대에는 각 부서마다 연락병이라는 심부름하고 불도 떼주고 하는 그런 병사들이 있거든요. 날도 저물었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보위부장 동지가 찾으십니다. 네? 이 늦은 시간에요? 왜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서류 확인할 게 있어서인지. 아저씨, 이 시간에 올라가면 군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일 아침에 올라갈게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마음이 불안했어요. 연대에서는 보위부장의 말은 곧 법인데 아늘새나 한 10분 정도 지나서 다시 밖에서 찾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적으로 대문을 확 열면서 왜 또 왔어요? 하고 소리치니까 미안합니다. 보위부장 동지가 무조건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 병사가 제가 없는데 제가 밤중에 여자가 부대로 들어가면 웃음을 안 받겠어요? 미치겠네. 안 간다고 전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러 돌려보냈거든요. 연대에 들어갈 때 버섯을 입구에서 섰 하면 군의서 식모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위에 갑니다 하고 이유를 밝혀야 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그 시간에 보위부에 들어간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지 뻔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방으로 들어와서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눕지 못하고 앉아있는데 5분이 안 되어서 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세게 두드리는지 그 낡은 대문이 부서질 것만 같았어요.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생각하며 일어나려는데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잠이 드셨던 어머니와 양아버지도 깨시는 겁니다. 누가 저렇게 대문을 두드리냐. 다급히 대문을 열어제끼니 보위부장이 서 있는 겁니다.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는 거예요. 2번이나 거절을 하더라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물끄러미 쳐다만 보는데 야, 내가 뭐길래 감히 내 말을 고욕하고 안 올라와? 내 말이 법인 줄 몰라? 아닌 밤중에 왜 제가 올라가야 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고 맞받아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인지 토끼 눈을 하고 쳐다보더니 와, 내가 버위부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너 같은 처음 보네. 네, 저도 버위부장 동지 같은 사람 처음 봅니다. 제가 버위부장 동지 아주머니예요? 일 있으면 발굴 때 가야지 한밤중에 오라가라 호령이세요. 연대에 있으면서 겪었던 북한 군인들 사연을 이미 들으셨겠지만 그것은 대문과 대문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서리를 치고 있으니까 옆집에서 할아버지가 나오며 기침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문 안으로 훅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릴 사이도 없이 구두를 신은 채로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널난 부모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동생이 다급히 등잔불을 폈어요. 버위부장은 부모님들이 덮으셨던 이불을 확 당겨 둥글게 말아 깔고 앉았고 그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뚝처럼 서 있는 저를 보며 이름만을 뱉습니다. 야, 너는 네 처지를 알기나 하냐?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집 가족 환경 다 공개한다. 북한인들과 어울리지 않게 배가 막달만큼 튀어나오고 오름장같이 그 차가운 눈빛과 얼굴이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의 영혼을 갉아먹는 말은 저의 집안 내력을 공개한다는 말이었어요. 청포탄보다도 밑살보다도 더 무서운 그 말. 저는 닫혀 있었던 방문을 열어놓고 애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버위부장 동지. 밖에 나와요. 의기양양해서 앞장서는 버위부장의 뒤를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누우라에서 누웠고 벗으라에서 벗었습니다. 그렇게도 저의 숨통을 억제어낸 고향에서의 환경을 피했고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맘 편히 우리를 알아볼 사람이 더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맘 편히 살 것은 이 하늘 아래 없구나. 그때 바닷가에서 죽었어야 하는 건데 뽀조씨 경비서대를 통과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작은 쌍둥송이로 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배수로에서 살 때 아버지를 땅에 묻은 후 함께 저기잡이를 하던 중년 여성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너희 아버지 좋은 곳에 묻히셨다. 이 집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한 절대 이장을 하지 말라. 그런데 너는 이곳을 떠나야 해. 버티면 살기 힘들어져. 그 마지막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그날 저녁 문득 이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해? 이 하늘의 작은 몸을 담을 수 있는 그곳은 나에게는 없는데. 그러면서 취직하기 전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그 언니의 말이 와닿는 겁니다. 저는 너무 순수하고 천진해서 저만 몰랐던 겁니다. 돌아가는 군대 안의 상황을. 군인들이 모이면 수군거리던 말들, 군대에 나오면 응당 당원이 되어 돌아갈 줄 알았는데 만약 당원이 되지 못하고 전역하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의 수다를 다룬 샌드백이 되는 거죠. 얼마나 군복무를 못했으면 입당도 못하고 제대를 하느냐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중을 매겨고 가야 했어요. 그것이 10년간 군복무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여군인들도 이해가 될 수 없었죠. 불안했어요. 하지만 애써 자신을 위로했죠. 이쁘고 젊은 여군인들도 많은데 나는 이미 이혼녀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저녁에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참모정 연락봉이 저를 찾는 겁니다. 입사할 때 제출하신 서류 확인할 것이 있다고 참모장 동지께서 찾으십니다. 서저녁이었거든요. 참모장은 저보고 따라오세요 하고는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지? 여리저리 병실들을 돌고 돌아서 맨 뒤에 있는 한 병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는 병사들이 들락날락하며 저녁 점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따라 들어갔는데 작은 방에는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언돌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불안한 눈빛으로 참모장을 바라보는데 가까이 다가오더니 저를 강제로 눕히고 저하고 참모장의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애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누가 들어올 것만 같았고 소리칠 용기도 없었습니다. 성을 당하면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더 욕하고 손질하는 것이 북한이니까요. 여자들은 인권이란 말 자체를 모르고 삽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야 처음 인권이란 말을 듣고 많이 울었었죠. 참모장이 먼저 나간 다음에도 저는 밖을 나가기 두려웠습니다. 병사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가지?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군의소는 부엌 옆에 간호사 침실 겸 수납실이 붙어있고 그 다음은 식사칸, 환자병실, 군의실, 군의소상실 이렇게 쭉 붙어있거든요. 점심 식사를 끝내고 혓밑살에 벼알이 너무 많아서 부엌에서 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 문이 열리더니 연대 재정관리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배고파서 밥 좀 달라고 왔습니다. 농담으로 건네는 말을 저는 진담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밥이 없습니다. 저기 장교식당에 가셔야 하는데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반신반의 하면서도 재빨리 마음속으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여기는 작업장이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재정관리장은 소리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간호사 침실로 저를 유인했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겁니다. 밖에 환자들이 옥수수 그루터기를 뽑고 있었고 언제 간호사들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미쳤구나. 이 개보다 못한 자식들이 어떻게 소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시죽에서 처음 만난 재정관리장이었고 당시 저를 연대 장교들에게 소개할 때 출장 중이어서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연속으로 5명의 연대 장교들에게 소개를 당했습니다. 모두 취직한 첫 해에 일어난 일이었고 내가 선택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퇴사를 하자고 생각하니 일자리가 없어 받아야 나가야 하는데 끔찍했고 범거리 잡은 격으로 이도 저도 못하고 마음만 꾸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라는 것은 없나 봐요. 저의 모든 상황을 입이 빠른 참모부의 상급 참모의 아주머니가 온 연대에 퍼뜨렸고 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의소에서 주사를 맞아도 약을 먹어도 도무지 호전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무서워졌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양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의 자식들은 집을 차지하려고 줘야 어머니를 내쫓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저까지 남의 집 터방에서 비닐을 쓰고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 다시 재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다 못해 경찰서장을 찾아갔습니다. 몇 번 만나보았던 분이라 보자마자 애원했습니다. 양아버지 자식들이 어머니를 내쫓은 사실을 말했고 지금 남의 집 터방 밑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그 형제들에게 좋은 말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끈을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너희들처럼 반동놈의 자식들까지 도와줘. 너희들 같은 것들이 갈 곳은 고정되어 있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냥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겁니다. 저의 마지막 기대를 깡그리 지어버리는 순간이었죠. 어쨌든 어머니를 모실 만한 장소가 시급했던지라 함경도에서 사시던 외삼촌에게 당분간 부탁해야 했어요. 기차를 타야 해서 역으로 갔고 다음날 기차를 타기 위해 그날 밤 정거장에서 묵어야 했거든요. 역 한쪽 구석에 비닐을 깔고 누웠는데 꽃제비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웠어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곳이 있었거든요. 바로 1호 사진이었습니다. 북에서는 수령돌과 찍은 사진을 1호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동생이 부대에서 일할 때 금강산 발전소 건설을 완공하고 그곳을 찾은 김정일과 부대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든 북한인들에게는 그 1호 사진들이 가문의 버물로 정치적 생명이 최고의 결과물로 보는 상황인지라 그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비닐관에 놓은 그 사진을 품에 단단하게 동여매고 다른 물품들은 몰에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마냥 잠이 들어버렸죠. 새벽에 깨어보니 머리맡에 있어야 할 배낭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 신발도 없는 거예요. 40리를 걸어온 탓에 너무 깊이 잠든 거예요. 이제는 꼼짝 달싹 못하게 꽃제비가 된 겁니다. 죽은 사람이 신었던 신을 줄도 모를 그 깨진 신발을 주워 신고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꽃제비가 되었습니다. 이틀 3일 여기서 우리는 우두커니 앉아 사람 구경만 하고 있는데 16살 남자인 꼬마아이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더니 할머니 어디 가나요? 하고 묻더니 먹을 것이 없어요? 묻습니다. 며칠을 굶었다 하고 말하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디론가 쪼르르 달려가더니 비닐봉지에 담긴 쌀밥 한 덩어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맙다 하자 뿌듯하게 서서 바라보더니 가버리는 겁니다. 봉지에 있는 밥이 약간 쉬어서 끈적끈적하고 냄새도 나는데 어머니가 강물에 가서 씻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쓰레기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명줄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서 먹어 살아야지. 뭐 수저는 사치이고 나무 젓가락 만들 만한 나무도 없는 환경이라 손으로 꾹 눌러서 입으로 가져가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주저했습니다.
쉰밥인데 그리고 저 더러운 물에 씻혔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먹어. 죽지 말고 버티고 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 말이 제가 어머니께서 들었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여기서 열흘 동안 꽃제비 생활을 하니까 육 간부들의 눈에 들었고 그들이 덤으로 기차에 오르게 되었죠. 어머니를 외삼촌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두짜하니 중국에 가서 피를 파면 돈을 번다는데 세평방 되는 작은 방이라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해서요. 가서 돈 벌어가지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외삼촌이 벼룩같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너 미쳤구나. 돈에 미쳤어. 거기 가면 저국을 배반하는 길이란 건 몰라? 피를 팔고 돌아오는데 왜 저국을 배반하는 길이에요? 방법이 없는데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따박따박 대답질을 했더니 어쩌면 내 애비랑 똑같냐?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다투고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본인들이 어려울 때는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사람의 본성이 그러나 봐요. 개개우리 얼챙이 쪽 생각 못한다는 그 말이죠.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하도 헤매이던 중 돈을 벌게 해준다고 꼬드기는 중년 남자를 따라서 온 곳이 바로 국경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무엇을 하러 일체 말해주지 않았고 저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 나갔던 브로커라고 해야죠. 그 남자가 들어와서 가정 한 편을 일일이 묻더니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꺼내서 하는데 은박지에 싼 것을 코에다 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야? 저런 담배도 있나? 자세히 쳐다보니까 피워봤어? 아니요. 한 모금 피워볼래? 싫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 긴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면서 보는데 강 건너편에는 우리가 사는 환경과 다른 환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에는 서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집들도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쁘고 와 저기는 서들이 용양실조에 안 걸렸네. 풀린 듯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그 남자가 안내하는 집에 묵었습니다. 그곳이 중국이고 저희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래요. 여기까지 들으신 귀족분들께서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정말 몰랐냐? 몰랐습니다. 진짜로요. 우리가 말하는 세계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읽은 책, 내가 걸어온 길, 내가 본 사람이 바로 나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잖아요. 저는 번이가 아니게 그렇게 숨통을 저어둔 그것을 떠나 또 다른 세계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북한편은 마무리하고 오늘의 사연 이만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함축하신 거기도 하지만 빙산의 일각들만 그쵸. 모아봤군요. 시간 타임이 있는 거라 너무 감정에서 이게 북한 사투리가 더 심하게 나왔을 것 같고 아니에요. 이게 억양이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리얼하게 전달을 해주시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냥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긴 했거든요. 이렇게 공개하는 목적도 제가 꿈틀거리기죠. 일종의 복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민들레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감정이 확실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들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근데 그거 아시죠? 생각보다 민들레님 응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많고. 행복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불편한 진실들을 들려드릴 수밖에 없어서 근데 다음번에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고운 밤입니다. 네, 모두 고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민들레님 사연 들으면 충격적이지 않았을 때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더 충격적일 수가 있구나, 이 이야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 중에서 아직 돌비 민들레 검색하시고 민들레님 사연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꼭 들어보세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현재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진짜 현실 공포죠,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 항상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